내가 살고 있는 부산에는 황양산이라는 곳이 있어. 그곳은 도심지에 있는 산인데 내가 어릴 때부터 그 근처에 살았지. 꼬꼬마 시절 아버지를 따라 처음 등산을 갔던 나는 산 정상에서 본 풍경에 흠뻑 빠져들었고 그 후로 자주 산을 찾게 되었어. 초딩 때는 동네 친구들이랑 자주 산에 오르곤 했는데 자연에서 뛰어놀고 많은 추억을 쌓으며 그렇게 성장했지. 시간이 흘러 고등학생이 되자 학업 스트레스가 많이 쌓였고 난 친구들과 모여서 뭔가 짜릿한 일이 없나 고민을 했어. 그때 내가 야간 등산을 해보자고 했는데 워낙 어릴 때부터 산에서 같이 놀던 애들이라 모두 크게 거부감 없이 선뜻 가보자고 하더라고. 그렇게 우리는 난생 처음으로 야간 등산을 하게 되었어. 이제부터 내가 할 이야기는 그로부터 1년 뒤인 고2 여름방학 때 생긴 일이야. 그날 밤 9시쯤 학원 수업을 마치고 민수랑 둘이 앉아서 이런저런 수다를 떨고 있었어. 수업이 평소보다 일찍 끝나서 괜히 들뜬 마음에 뭘 좀 해볼까 하고 머리를 굴리고 있었지. 우리는 자연스럽게 야간 등산을 떠올렸고 바로 실행에 옮겼어. 민수네 집이 학원이랑 가까워서 우선 녀석의 집에 들러 손전등을 챙겼고 민수 어머니가 독서실에서 먹으라고 준 간식도 챙겼지. 나와 민수는 손전등 불빛에 의지해 황양산으로 향했어. 그렇게 산을 오른 지 1시간 만에 우리는 황양산 봉수대에 도착했어. 눈앞에 펼쳐진 야경을 보니까 힘든 것도 모르겠더라고. 야, 역시 부산이 야경 하나는 끝내준다니까. 와, 진짜 간만에 스트레스 풀리네. 야, 너희 어머니 요리 진짜 잘하시네. 산 타고 먹어서 그런가 더 맛있다. 야, 우리는 민수 어머니가 싸준 간식을 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날은 바람이 안 불어서 살짝 덥긴 했지만 맑은 공기에 아름다운 야경까지 정말 완벽했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떠들다가 어머니에게 문자 온 걸 확인했는데 벌써 밤 12시가 지나 있었어. 우린 아차 싶어서 후다닥 짐을 챙겨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지. 와, 시간이 뭐 이래 빨리 가노? 그러게, 원래 노는 건 시간 금방이다. 아, 갑자기 피곤한데. 맞지? 간만에 등산해서 확 피곤해지네. 빨리 가자. 그렇게 얼마나 내려갔을까. 터덜터덜 힘없이 산길을 걷고 있는데 손전등 불빛이 비추는 곳 저 멀리에 나무 하나가 눈에 들어왔어. 그게 떡갈나무였는지 뭔지 잘 모르겠는데 가지가 쭉쭉 뻗어있던 그 나무는 엄청나게 컸어. 그 중에 유독 길고 굵은 가지 하나가 눈에 띄었는데 딱 그거 하나만 위아래로 마구 흔들리고 있는 거야. 어디서 바람이 부는 건가? 왜 저거 하나만 저렇게 흔들리고 있는 거지? 그때까지만 해도 난 별 생각 없이 민수와 함께 그 나무를 지나쳐 갔어. 근데 좀 이상하지 않아? 보통 바람이 불면 얇은 가지부터 시작해서 가지 전체가 흔들려야 되잖아. 아니면 옆에 있는 다른 나무도 같이 흔들리거나. 그런데 그 나무는 유독 눈에 띄는 큰 가지만 위아래로 마구 흔들리고 있었던 거야. 내가 아까도 말했지만 그날은 봉수대에 있어도 바람 한 점 불지가 않았어. 그럼 저게 왜 흔들리고 있는 거지? 내가 그런 생각을 하며 자리에 멈춰서자 민수도 나랑 똑같이 걸음을 탁 멈췄어. 우린 서로의 얼굴을 쳐다봤고 민수는 뭔가 이상하지 않냐며 나에게 눈으로 말하고 있었어. 우린 거의 동시에 뒤를 돌아 그 나무에 불빛을 비췄어. 커다란 가지는 여전히 위아래로 흔들리고 있었는데 아까보다 더 큰 반동으로 흔들리고 있었어. 마치 나뭇잎이 우수수 떨어질 정도로, 아니, 아예 나무 전체가 흔들릴 정도로 더 크게 말이야. 점점 더 크게, 더 크게, 더 크게.
근데 부러질 정도로 마구 흔들리던 가지가 갑자기 뚝 멈춘 거야. 그러더니 갑자기 가지가 우두둑 소리를 내며 꺾이기 시작했고, 내가 반쯤 넋이 나간 상태로 멍하니 있자 민수가 갑자기 내 머리를 빡치며 말했어. 야, 튀라! 민수는 내 손을 잡아 끌며 뛰기 시작했고, 난 어버버거리며 민수를 따라 달렸어. 손전등이 있긴 했지만 그 어두컴컴한 산길을 마구 뛰어내려가니 중간에 넘어지고 구르면서 여기저기 찍히고 베이고 손전등도 떨어뜨리고 아주 난리도 아니었지. 앞이 잘 안 보였지만 난 수백 번 산을 오르내렸던 감으로 길을 찾아서 부랴부랴 아래쪽으로 뛰어내려갔어. 막 끄지라! 끄지라, 씨! 야, 계속 뛰라! 서면 안 된다! 그러면서 민수는 자꾸 뒤쪽을 힐끔거렸고 비명을 지르며 미친 듯이 뛰었지. 녀석의 반응을 보니 여기서 멈추면 이대로 요단강을 건너겠구나 싶어서 정말 온 힘을 다해 뛰었어. 드디어 산 아래에 도착했고 익숙한 가로등 불빛이 보이자 이제 살았구나 하면서 안도의 한숨이 튀어나왔어. 내가 서서히 속도를 늦추려던 찰나 아이씨! 막 계속 뛰라고! 갑자기 뒤를 돌아본 민수가 또다시 고함을 쳤고 나도 덩달아 비명을 지르면서 다시 전속력으로 뛰기 시작했어. 산을 벗어나서 흙길이 아닌 아스팔트 도로에 진입했지만 우린 사람이 보일 때까지 달리고 또 달렸어. 저 앞에 편의점이 보인 후에야 겨우 멈춰섰고 민수는 아까 왔던 길을 계속 노려보며 온몸을 사시나무 떨듯이 하고 있었지. 야, 니 아까부터 왜 그러는데? 뒤에 뭐가 있길래 그러노? 저기... 야, 음료수 사올 테니까 좀 진정하고 있으라. 알았지? 녀석은 내가 사온 음료수를 한 번에 들이키더니 한참 후에야 입을 열었어. 야, 니 봤나? 뭐를? 그거 봤냐고? 난 아무것도 못 봤다. 왜 그러는데? 설마 멧돼지라도 쫓아오더나? 거기서 또 말이 없어진 민수는 한참 뜸을 들인 후에야 입을 열었어. 나도 정확하게 본 건 아닌데 뭔가를 느꼈다. 아니, 봤나? 이게 본 게 맞나? 그래, 내가 본 게 맞겠지. 본 게 확실하겠지. 야, 니 뭔 소리 하는데? 아까부터 왜 이러냐? 아까 나무 흔들리는 거 쳐다본 순간부터 보이더라. 뭐가? 그 뒤로 이어진 민수의 이야기를 들은 나는 정말 뒤로 넘어갈 뻔했지. 이 녀석 아니었으면 진짜로 요단강 건너겠구나 싶어서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 아까 산길에서 우리가 동시에 뒤를 돌아봤을 때 흔들리는 가지에 있던 건 바로 목이 매달린 여자였어. 근데 여자 목이 기린처럼 기괴하게 쭉 내려와서는 까치발로 발이 땅에 닿더라는 거야. 여자는 점점 반동을 주면서 방방 뛰었고 발이 완전히 땅에 닿으니까 무릎을 굽혀가면서 그렇게 뛰었다고 해. 점점 더 체중을 실어가면서 더욱 격렬하게 더욱 아래로 내려오며 말이지. 여자가 씩 웃는 순간 가지가 우두둑 부러졌고 여자는 우릴 향해 입을 쫙 찢으며 달려오기 시작했어. 내가 그거 보고 기겁해가지고 튀려 하는데 네가 멍 때리고 앞만 보고 있어서 빨리 가자고 한 대 후려친 거다. 그게 모가지가 긴 건지 아니면 속도가 빠른 건지 모르겠는데 아씨, 그게
이빨을 막 딱딱딱 하면서 네 물라고 바로 뒤에서 쫓아왔다니까. 아슬아슬하게 도망치다가 다 내려와서 보니까 그것도 포기했는지 무표정하게 쳐다만 보더라고. 그래도 너무 무서워서 계속 달린 거다. 근데 갑자기 등골이 오싹해서 뒤돌아봤는데 네가 멈추려고 하니까 그것이 또 입을 쫙 벌리면서 쫓아오잖아. 진짜 시급했다고. 그렇게 민수는 나한테 말도 못하고 무작정 계속 뛰었던 거야. 그것이 또 날 쫓아올까봐. 그날 나는 민수네 집에 갔어. 녀석이 무서운지 혼자 못 자겠다고 했거든. 물론 나도 무서운 건 마찬가지였지만 말이야. 그날 밤 민수는 잠을 못 자고 계속 끙끙거렸어. 나도 민수처럼 무섭긴 했지만 솔직히 내 눈으로 직접 보질 못해서 실감이 나진 않았지. 다음날 일어나 보니 다행히 민수는 멀쩡했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 그것이 나오는 악몽이라도 꾸면 어쩌나 걱정했는데 나도 민수도 잘 잔 것 같아. 다만 온몸이 상처로 엉망이 되어버린 탓에 민수 어머니도 그렇고 우리 엄마도 우릴 집요하게 추궁했지. 내 이야기는 여기까지야. 황양산은 보통 드라이브 코스만 기억하는 사람이 많은데 우리가 그걸 목격한 곳은 도로와는 많이 떨어진 곳이었어. 알만한 사람은 알겠지만 황양산 봉수대에서 사자봉으로 넘어가는 길이 있는데 사자봉으로 올라가기 직전에 네 갈래 길이 나오거든. 그 중에 하나가 편백나무 숲으로 가는 길인데 거기가 낮에도 햇빛이 잘 안 들어올 정도로 나무가 아주 빽빽한 숲이야. 바로 거기야. 우리가 그걸 본 곳이. 그 길로 쭉 내려가면 바람고개가 나오고 대연동이랑 문현동 쪽으로 이어지는데 가본 사람 있어? 혹시 황양산으로 등산을 가게 되면 조심해. 그것이 또 다른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니까. 저는 살면서 가위눌림 한번 겪어보지 못한 평범한 사람입니다. 다만 외할머니와 엄마 그리고 저와 여동생은 소위 촉이라고 하는 게 보통 사람보다 좀 더 예민한 편이죠. 가끔 선몽을 꾸기도 하는데 특히 엄마랑 동생이 꾸는 선몽은 꽤 잘 맞는 편입니다. 올해 늦은 봄에 저는 연차를 쓰고 휴가를 떠났습니다. 저는 취업을 해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동생이 면허를 따서 둘이서 어디든 갈 수 있을 것 같았죠. 일명 총캉스에 대한 로망이 있던 우리 자매는 영월의 한 계곡에 있는 펜션으로 향했습니다. 숙소에서 맛있는 밥을 해먹고 햇빛을 쬐다가 밤에 풀벌레 소리를 들으면 정말로 좋을 것 같았죠. 숙소는 두 산맥 사이에 계곡에 있었고 바로 앞에 작은 개울도 있어서 경치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복층구조의 숙소는 1층이 거실 겸 부엌이었는데 창문이 커서 마당이 한눈에 보이고 볕이 잘 들어서 밝고 참으로 따뜻했습니다. 계단으로 올라가면 2층에 다락방 구조의 공간이 있었는데 그곳엔 침대가 있었고 바로 그 위 천장에 창문이 뚫려 있었습니다. 침대에 누우면 하늘이 바로 보이는 구조라 낭만적인 그 공간이 딱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렇게 첫날 도착해서 점심을 먹고 숙소 앞 개울에서 시간을 보냈는데 펜션이 산과 산 중간에 있어서 그런지 해가 금방 넘어갔습니다. 낮 2시에도 개울가는 벌써 그늘이 졌고 우리는 바로 숙소로 들어갔습니다. 마당에 꾸며진 해먹과 벤치에서 뒹굴거리며 시간을 보냈는데 문제는 해가 진 이후였습니다. 낮에는 아주 밝고 따뜻했던 펜션 안이 해가 지자 심하게 음침한 분위기로 바뀌는 겁니다. 단순히 날이 저물어서 어두컴컴해진 그런 느낌이 아니었습니다. 해가 완전히 떨어지고 사방이 깜깜해지자 숙소 안 창문으로 누군가 안을 들여다보는 듯한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괜히 오싹해진 저는 모든 창문의 커튼과 블라인드를 쳤고 2층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계단 중간쯤부터 갑자기
이건 뭔가 아니란 생각이 직관적으로 드는 겁니다. 물론 숙소 안에는 저와 동생 둘뿐이었지만 어디선가 자꾸만 누군가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특히 계단 한가운데에서는 누군가 서 있는 이미지가 머리에 그려질 정도로 그 존재감이 상당했습니다. 오랜만에 자매끼리 온 여행인지라 전 동생 기분을 망치고 싶지 않아서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2층 다락방 침대에 동생과 나란히 누웠는데 이상한 시선이 강렬하게 느껴져서 차마 창문을 똑바로 보고 잘 수가 없더군요. 그래서 저는 옆으로 돌아누워 억지로 잠을 청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동생과 시내로 나가서 아침을 먹는데 동생 표정이 이상하더군요.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 동생이 간밤에 꿈을 꿨는데 그게 영 안 좋다며 멀리 돌아다니지 말고 빨리 들어가자고 하는 겁니다. 동생은 그 내용을 끝까지 말하지 않았고 동생이 손목이 꽤 잘 맞아 더욱 찜찜했죠. 그렇게 다시 숙소로 돌아와서 쉬고 있다가 차를 몰고 시내로 나가려는데 큰 길가에서 사고가 날 뻔했습니다. 좌측에서 차 한 대가 엄청난 속도로 튀어나온 것입니다. 동생이 분명히 앞뒤 좌우를 살피고 진입했는데 차를 못 봤다고 했고 우리가 1초만 더 빨리 출발했어도 큰 사고가 날 뻔했죠. 어찌어찌 수습을 하고 시내로 나갔는데 그제서야 동생이 꿈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꿈속에서 낯선 남자 2명이 그 펜션 안으로 들어오려 했다는 겁니다. 문 열어! 문 열어! 그때 갑자기 펜션 주인분이 와서 화를 내며 남자들을 쫓아냈는데 동생은 만약 주인분이 남자를 쫓아내지 않았다면 아마 그 교통사고가 났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데 어찌나 무섭던지 이 나이에 동생 옆에서 눈물을 찔끔댈 정도였죠. 집안 곳곳에서 느껴지는 압박감에 숨이 턱턱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날이 밝는 대로 짐을 챙겨서 퇴실 시간 전에 펜션을 나왔습니다. 동생도 펜션에 있는 동안 밤만 되면 누군가 빤히 쳐다보는 시선을 느꼈다며 제가 특히 무서워했던 그 2층 창문과 다락방 구석, 계단 중간을 정확히 가리키더군요. 제가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말이죠. 동생도 저랑 단둘이 온 여행을 망칠까봐 무서워도 꾹 참고 말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다행히 우리는 집까지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나중에 찾아보니 우리가 갔던 계곡 쪽은 태백산맥과 소백산맥을 가로지르는 곳으로 옛날부터 기운이 강하고 영험한 것으로 알려져 있더군요. 이런 산을 백산이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2개의 백산 사이에 끼어서 그 기에 눌려 기이한 기운을 느꼈던 건 아닐까 싶습니다. 어디에도 말할 수 없는 이 일을 이렇게 털어놓으니 속이 정말 후련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등학생 때부터 산무이님 방송을 듣고 있는 애청자입니다. 제가 교대 근무를 하면서 겪은 일을 제보해 보겠습니다. 저는 보안업체 출동대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야간에 교대 근무를 하다 보면 온갖 일들이 다 있는데 야간에 감지기 신호가 걸리면 출동대원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에 관제에서 고객 동의를 얻어 CCTV를 미리 확인하는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하루는 어린이집에서 신호가 걸려 현장에 가는 도중 관제에서 CCTV 확인 결과를 알려주었습니다. 네, 지금 현장 출동 중에 있습니다. 근데 CCTV로 보니까 안에 웬 어린애가 뛰어놀고 있는데요. 예? 이 시간에요? 그런 관제 측의 말에 의아해하며 현장에 도착했는데 아무도 없습니다. 저는 현장 주변을 둘러본 뒤 회사로 가서 CCTV를 다시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그런데 사람 아이의 형체가 교실 안으로 뛰어들어가는 게 진짜 보이는 겁니다. 그 당시 시간은 새벽 3시가 조금 넘었고 그곳은 도시 외곽 지역이라 이동인구가 그리 많지 않은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봐도 사람이 아닌 게 확실해 보였죠. 이 일을 하다 보면 CCTV로 녹화된 영상에 대해서 검색 요청이 많은데 사건 사고가 발생하면 경찰이 현장 근처 매장에 CCTV 영상 확인이나 백업 요청이 자주 들어옵니다. 그 어린이집 사건이 있고 얼마 후 그날도 근무 중에 경찰에서 영상 확인 요청을 하여 현장에 방문했습니다. 교통사고가 일어나서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저는 매장 사장님, 형사님과 함께 영상을 확인해 봤죠. 영상 속에서 어떤 아저씨가 자전거를 타고 가고 있었는데 뒤에는 여성분이 타고 있었고 그렇게 두 사람이 길을 가던 도중 차량이 자전거를 덮치며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입니다. 저는 속으로 참 안타까운 사고구나 했고 두 사람 모두 사망한 건지 궁금해했죠. 그런데 형사님 하는 말이 네. CCTV 영상 확인 다 했고요. 60대 남성분이 사망하셨네요. 아... 그럼 뒤에 타고 있던 여자분은 어떻게 됐습니까? 예? 사망자는 아저씨 한 분인데? 밤길에 운전자가 자전거를 미처 못 본 것 같은데 저희가 좀 더 자세히 조사하겠습니다. 확인 감사합니다. 그런 형사님의 말에 저와 매장 사장님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자전거에는 아저씨 혼자 타고 있었던 거였죠. 마지막 일화는 저와 함께 근무했던 선배님의 이야기인데 고객님이 퇴근할 때 실수로 경비를 걸지 않으면 저희가 출동해서 현장 확인 후 경비를 해드리는 그런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 일이 일어난 곳은 새벽 시간의 병원이었고 그날 병원에 경비가 안 걸린 상태라 선배가 현장에 출동을 했죠. 현장은 1층과 2층 두 개의 층이었고 선배는 혹시 내부에 남아있는 사람이 있는지 1층부터 구석구석 꼼꼼하게 확인한 뒤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선배가 2층에서 방을 하나하나 살피고 있는데 옆방에서 뚝뚝 하는 그런 소리가 들렸다는 겁니다. 예감이 좋지 않았던 선배는 조심스레 옆방 문을 열어봤지만 안에는 아무도 없었는데 방문을 막 닫고 나가려는 찰나 선배는 무서운 광경을 보고야 말았습니다. 방문 쪽에 사람이 목을 매달고 있었던 것입니다. 알고 보니 원장님이 자신의 병원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하더군요. 현장을 발견한 선배는 너무나도 큰 충격을 받았고 그 후로 한 달 정도 근무를 하다가 결국 퇴사를 했습니다. 평소 귀신의 존재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던 저는 일을 하면서 귀신을 믿게 되었습니다. 공포 영화나 소설 속의 이야기가 전부 허구가 아니라 어느 정도 현실을 반영한 거란 그런 생각도 들더군요. 때는 2020년 여름. 그의 여름은 나에게 특히 더 힘들고 아픈 시간이었어. 그때 나는 내 존재 자체가 당장이라도 어디론가 사라질 것 같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지. 생각해 본 적 있어? 죽음의 그림자, 그 서늘함이 피부에 스며드는 그런 느낌 말이야. 나는 누군가 날 데리러 올 거라는 공포심에 억압되어 내 뜻대로 감정 조절이 되지 않았는데 어머니나 둘째 고모가 말하기를 그때의 나는 완전히 미치기 일보 직전이었다고 했어. 난 유독 내 방에서 잠이 들면 가위에 자주 눌렸는데 그게 너무 힘이 들어서 돌아가신 할아버지 방에서 잠이 들곤 했어. 거기서 자면 꿈도 꾸지 않고 가위에 눌리지도 않았기에 하루 중에 유일하게 편한 시간이었거든. 그날도 어김없이 할아버지 방에 자리를 잡고 누웠는데 기분이 이상한 거야. 그 느낌을 무시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결국 나는 그날 밤 가위에 눌려버렸지. 평소에 가위에 눌리면 보이는 건 없고 그냥 시끄러운 소리가 머릿속에서 맴도는 느낌이었는데 그날은 이상하게도 우리 아파트에 로비가 보이더라고.
그곳에는 검정색 모자와 코트를 입은 남자의 뒷모습이 보였는데 얼굴이 핏기 하나 없는 보라색이었어. 그 남자가 보인 순간 난 오늘이 내가 가는 날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 갑자기 모든 게 지겨워져서 그냥 가만히 누워 있었어. 나를 괴롭히는 이 공포와 두려움을 끝내고 싶었지. 그런데 잠시 후 방문 쪽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어. 언니, 일어나. 지금 안 일어나면 언니 죽어. 제발 일어나. 그건 날 애타게 부르는 동생의 목소리였어. 동생의 목소리가 그렇게 큰 편이 아닌데 그때는 정말 머리가 아플 만큼 소리가 쩌렁쩌렁 울리더군.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갑자기 가슴 깊은 곳에서 살고 싶다는 마음이 아지랑이처럼 피어올랐어. 나는 온 힘을 다해 몸부림쳤고 내 눈에는 여전히 그 남자가 보였어. 그는 네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소용없다는 듯이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왔고 난 동생의 다급한 목소리를 들으며 계속 발버둥 쳤어. 그리고 눈앞에 있던 남자가 우리 집 앞에 도착해서 막 문을 두드리라는 순간 거짓말처럼 가위가 딱 풀렸지. 눈을 뜨자마자 고개를 돌려서 방문 쪽을 봤는데 문은 굳게 닫혀져 있었어. 고요한 새벽 공기에 둘러싸인 내게는 익숙한 우리 집이 너무 이질적으로 느껴졌지. 그때 느낀 공포가 아직도 기억에 생생해. 그런데 놀랍게도 그날 이후 내가 소멸해버릴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은 모두 사라져버렸어. 하지만 몸 상태가 계속 안 좋았고 날 보다 못한 둘째 고모는 평소 알고 지내던 무당을 찾아갔지. 사주가 무당팔자는 아니야. 근데 아마 다른 당집에 가면 자기 제자로 들어오라고 할 거야. 아휴, 이미 고비를 몇 번이나 넘겼구만. 이번에도 고비가 있을 건데 그거 못 넘기면 진짜로 죽어. 그 후로도 몸이 계속 안 좋아서 결국엔 굿까지 했었다니까. 그때 일을 생각하면 아직도 심장이 쿵쾅거려서 이 제보도 겨우겨우 다 쓴 거야. 눈에 보이지 않고 귀로 들리지 않는다고 너무 안심하지 마. 스스로의 존재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는 언제 어디서든지 널 찾아올 수 있으니까. 나는 평소에 꿈을 정말 많이 꾸는 편인데 꿈에 가족들이 나오면 항상 두려워하면서 잠에서 깨어나. 가족들한테 꼭 안 좋은 일이 생겼거든. 우리 엄마는 사남매 중에 막내인데 위로 삼촌 2분과 이모 1분이 있어. 그래서 외가족 사촌들 중에서 나와 내 동생이 제일 어리지. 이게 워낙 어릴 때라 기억이 정확하진 않은데 설날에 외갓집에 모였다가 가족들이 대판 싸운 일이 있었어. 그때 큰 외삼촌이 화를 내며 집을 나갔고 연락을 아예 끊어버렸다고 하는데 당시 삼촌은 직업도 없고 가족들이 주는 돈으로 술만 마셨던 거야. 엄마도 많이 속상해했는데 삼촌이랑 같은 지역에 사는 것도 아니고 솔직히 명절 아니면 친척끼리 자주 안 만나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지냈지. 시간이 흘러 내가 고등학생 때 꿈을 꿨는데 꿈에 사람들이 아주 많았고 그곳에 외가족 식구들이 다 모여 있었어. 하늘은 어둡고 짙은 붉은색이었고 사방이 캄캄했는데 갑자기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들리는 거야. 그 틈에 전기톱 돌아가는 소리도 들리고 뭔가 둔탁하게 내려치는 소리도 들리고 그랬는데 꿈이라도 너무 무서웠지. 난 동생 손을 붙잡고 사촌 오빠들 틈에 숨었고 가족들이 다 같이 모여서 회의를 했는데 우선 흩어져서 숨어 있다가
5시에 공원에서 다시 만나기로 했어. 꿈에서 나랑 동생은 아주 어린아이였고 오빠들이 우리를 들쳐업고 뛰는데 피가 여기저기 다 튀어 있는 거야. 그리고 눈앞에는 얼굴에 가면을 쓴 사람들이 손에 잡히는 대로 사람들을 해치고 있었어. 사촌 오빠는 작은 상자 같은 좁은 공간에 나랑 동생을 숨겨주었고 손목시계를 주면서 5시에 공원에서 만나자고 했어. 동생을 어르고 달래며 숨소리도 못 내고 있으니 어느새 5시가 되었고 밖으로 나가봤더니 상황이 다 정리된 건지 사방이 조용했어. 그렇게 무사히 공원에 도착해서 가족들을 다시 만났는데 큰 외삼촌이 없는 거야. 가족들 모두가 동네를 뒤지면서 삼촌을 찾았지만 끝내 찾지 못했고 그대로 꿈에서 깨고 말았지. 거실로 나가보니 엄마가 부엌에서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고 난 삼촌한테 전화해보라고 말할까 고민하다가 입이 떨어지지 않아서 그냥 꾹 삼켜버렸어. 그런데 며칠 후 삼촌이 돌아가셨다는 연락이 온 거야. 혼자 살고 있던 삼촌은 그날도 술에 취해서 잠이 들었고 그 상태 그대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 동네 친구분이 삼촌이랑 연락이 안 돼서 삼촌 집에 갔다가 뒤늦게 발견했다고 하는데 놀랍게도 내가 꿈을 꾸었던 그날 새벽에 돌아가셨다고 하더라. 그날 아침에 엄마한테 삼촌에게 전화해보라고 한마디만 했어도 좀 더 일찍 발견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에 한동안 너무 힘이 들었어. 나는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도 꿈을 꿨는데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혼자 살고 있던 할머니는 어느 날 갑자기 감기가 폐렴으로 악화돼서 병원에 입원하셨어. 입원할 당시만 해도 의식이 또렷했고 가족들 모두 할머니가 금방 회복할 거라 생각했지. 그리고 며칠 후 할머니 병문안을 다녀온 나는 그날 밤 꿈을 꿨어. 꿈에 할머니가 색이 고운 한복을 입고서 웃는 얼굴을 하고 나에게 손을 흔들었는데 그러다가 할머니가 점점 멀어지는 거야. 할머니의 모습은 점점 작아졌고 그러다가 예쁜 꽃들이 가득 피어있는 들판 사이로 사라져버렸어. 꿈 자체는 무섭지도 않고 밝은 느낌이라서 잠이 깨고 나서도 불안하거나 찝찝하진 않았는데 왠지 할머니가 돌아가실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야. 실제로 할머니는 입원한 지 며칠 만에 중환자실로 옮겨졌고 오래 지나지 않아서 돌아가시고 말았어. 나중에 엄마한테 울면서 이 꿈 이야기를 했는데 엄마는 할머니가 좋은 곳에 가신다고 나한테 인사한 것 같다며 그렇게 날 달래주었지. 또 한 번은 이모가 암에 걸려서 심하게 고생하다가 돌아가시는 꿈을 꿨는데 평소에 이모를 정말 좋아하고 지냈던지라 펑펑 울면서 일어났어. 그런데 그날 이모부가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난 거야. 잊을만 하면 자꾸만 이런 꿈을 꾸니까 너무 무서워. 혹시라도 꿈에 가족들이 나오면 난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전화를 돌려서 항상 조심하라고 신신당부를 하지. 다행히도 요즘엔 꿈을 거의 안 꾸지만 이런 일들이 나에게 큰 상처로 남았는지 한동안은 꿈을 꿀까봐 무서워서 잠을 설치곤 했어. 하지만 언젠가 또다시 가족들이 나오는 꿈을 꿀까봐 너무 무섭고 두려워지네. 보통 3남매가 있으면 둘째는 부모의 충분한 사랑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특히 딸 둘에 아들이 하나인데 아들이 막내라 중간에 낀 둘째 딸인 경우라면 더하겠죠. 저희 집도 그랬는데 그렇다고 제 작은 누이가 미움을 받았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어릴 때 큰 관심을 받지 못했습니다. 더군다나 스튜어디스 출신 작은 누이는 지금은 역변을 해서 아름답지만 어릴 땐 볼살이 많아서 별명이 못난이였죠. 큰 누이나 저는 밤에 별탈 없이 잘 자고 잘 컸는데 문제는 제 작은 누이였습니다. 작은 누이가 6살이 될 무렵에 밤 12시만 되면 그렇게 자다 깨서 울었다는 겁니다.
잘 놀고 잘 자다가 이상하게 밤 12시만 되면 작은 누이는 갑자기 자지러지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한두 시간 내내 말이죠. 부모님이 처음에는 좋게 달랬는데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이게 날마다 반복되면 부모 입장에선 정말 미칠 노릇일 겁니다. 그렇게 한 달쯤 지나서 아버지는 결국 작은 누이에게 매를 들었다고 합니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부친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공포요법을 쓴 게 아닌가 싶은데 그 시절엔 말 안 듣는 아이에게 매질은 당연하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매를 맞아도 누이는 밤마다 계속 울었고 화를 내도 안 되고 달래봐도 안 되니까 하다 어느 날은 아버지가 화가 나서 쟤 내다 버리라고 버럭 소리를 질렀답니다. 어머닌 작은 누이를 끌어안으며 왜 애를 버리냐고 아버지에게 역정을 냈는데 그 말을 듣자마자 누이가 갑자기 조용해지더래요. 근데 그게 평안하게 조용해진 게 아니라 얼굴이 새파래지고 사시나무 떨듯이 떨었다더군요. 그런 상황이 계속되자 부모님은 잠을 못 자서 지쳐갔고 집안 꼴이 말이 아니게 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외할머니가 손주들을 보겠다며 집으로 오셨는데 당시 우리 가족은 제주도에 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그쪽으로 발령을 받아서 2년 정도 살았는데 70년대에는 서울 사는 친정엄마가 딸을 보러 제주까지 온다는 것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할머니가 갑자기 오셨다는 겁니다. 70년대에는 비행기를 타는 것조차 쉽지가 않았는데 말이죠. 그렇게 일주일을 머물고 서울로 가실 때쯤이 되자 할머니는 뜬금없이 예, 둘째 그렇게 구박할 거면 내가 한 달만 데리고 있자. 그렇게 말했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아유, 엄마. 얘 데리고 있기 힘들어요. 밤에 못 견딘다니까. 아니다. 사실 여기 내려온 것도 둘째 때문에 온 거야. 내가 딱 한 달만 데리고 있을게. 그날 작은 누이는 할머니를 따라 서울로 올라갔는데 그 후로 일주일쯤 지나서 할머니가 어머니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예. 집에 굵은 소금 있지? 네. 갑자기 왜요? 굵은 소금 태워서 집안에 모서리 진 구석마다 다 뿌려라. 지금 바로 해야 돼. 전화를 끊은 어머니는 소금을 어떻게 태우나 고민을 하다가 그냥 냄비에 소금을 담아서 골로 위에 올려 태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집안 모퉁이마다 뿌렸는데 다시 할머니에게 전화해서 다 뿌렸다고 했더니 그럼 집안 바닥에 팥을 뿌려라. 이렇게 말을 하시더랍니다. 어머닌 할머니가 시키는 대로 팥을 뿌리고 다시 전화를 걸었죠. 그래, 이제 됐다. 이제 둘째 괜찮을 거야. 그렇게 전화를 뚝 끊은 할머니는 한 달을 데리고 있겠다던 작은 누이를 2주일이 조금 지나서 다시 제주도로 데리고 왔습니다. 실은 내가 얼마 전부터 꿈에 어떤 이상한 양반이 나와서 시달렸지 뭐야. 할머니가 꿈을 꿨는데 배경은 일제강점기였고 웬 처음 보는 남자가 중절모를 쓰고 나타났다 합니다. 그런데 내가 너 때문에 인생이 망했는데 넌 이렇게 편하게 사냐? 그러면서 남자가 지팡이로 할머니를 때리고 침을 뱉고 막말을 하면서 온갖 폐악질을 부리더랍니다. 그걸 본 할머니는 저 양반은 처음 보는 사람인데 나 때문에 신세 망칠 일이 뭐가 있다고 저러나 싶었죠. 잠에서 깨어난 할머니는 꿈이 참 생생하다 하고 말았는데 그 꿈이 몇 날 며칠이 되도록 똑같이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할머니는 살면서 남한테 원수진 일도 없고 뭘 좀 알아야지 풀고 말고 할 텐데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이니까 너무 답답했다고 합니다.
고민 끝에 할머니는 자주 가는 절의 큰 스님을 찾아가 물었습니다. 보살님, 내가 사실 그렇게 크게 깨우친 중은 아닙니다. 꿈에 나온다는 그 사람이 누군지 무슨 인연인지 모르겠지만 보이기는 보입니다. 내가 해결은 해드리죠. 그런 스님의 말에 할머니는 무당한테 굿대타 셈치고 절에 공양도 많이 하고 며칠간 정성으로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렇게 또다시 일주일쯤 지났을 무렵 꿈에 중절모를 쓴 남자가 다시 나타나서는 에이, 이 더러운 거. 내 간다, 가. 근데 내가 그냥 갈 것 같아. 끝까지 너를 피말리게 할 거야. 그런 악담을 하더니 획 가버렸다는 겁니다. 그 후로 그 남자는 다시 나타나지 않았는데 그래도 할머니의 기분이 영 찜찜했던 거죠. 그냥 꿈인데 별일 없겠지 생각했던 할머니는 이놈이 내 새끼들한테 붙었으면 어쩌나 그런 생각이 퍼뜩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큰 삼촌 집과 작은 삼촌 집에 가셨다가 제주도에 살고 있는 딸은 별일이 없나 싶어서 와보신 건데 작은 누이가 밤마다 자지러지게 우는 걸 본 거죠. 할머니가 오시고 그 다음날 할머니는 작은 누이를 품에 안고 물었습니다. 내 새끼, 밤에 왜 그렇게 울어? 혹시 어떤 아저씨가 괴롭히니? 그랬더니 작은 누나가 놀란 토끼 눈을 하고서는 할머니, 그거 어떻게 알아? 기다란 모자 쓰고 얼굴이 긴 아저씨가 나타나서 밤마다 나 때려. 그러면서 막 울더랍니다. 아저씨가 자기 만난 거 엄마 아빠한테 말하면 나 말고 엄마 아빠 때린댔어. 할머니, 무서워 진짜. 그렇게 말하며 작은 누이는 서럽게 울었고 할머니는 그런 누나를 데리고 서울로 올라갔던 것입니다. 이제 그 중은 못 믿겠다 싶었던 할머니는 그 당시 종로에서 제일 용하다는 무당을 찾아갔습니다. 무작정 찾아가 보니 예약이 밀렸다는 둥, 자기들은 웬만큼 높은 사람 아니면 안 봐준다는 둥, 그러면서 할머니를 쫓아내다시피 했다더군요. 할머니는 무당집 앞에서 어린 작은 누나를 끌어안고 펑펑 울었고 그러자 안에서 몸빼바지를 입은 아주머니 한 명이 나왔습니다. 할머니는 그분이 무당집에서 밥 해주는 사람인 줄 알고 그 사람이라도 붙잡고 매달렸다고 합니다. 아이고, 아줌마, 내 손녀딸 좀 살려주세요. 용하다는 만신 얼굴 한 번만 보게 해주면 내가 원하는 거 다 해드릴게. 제발 우리 애 좀 살려주세요. 그러자 몸빼바지 아줌마가 깔깔 웃으면서 한다는 말이 할머니, 내가 뭘 원하는지 알고 이래요. 일단 들어오세요. 아줌마는 그 집에서 제일 큰 방으로 들어갔고 할머니는 누이를 들쳐업고 따라갔는데 아줌마가 떡하니 상석에 앉더라는 거죠. 그러더니 그래, 내 그 종놈만 떨궈주면 되는 거요. 그렇게 묻더라는 겁니다. 예? 종 아닌데요. 멀끔한 양복 입은 신사인데. 양복 좋아하네. 그놈이 당신네 집안에 있던 종이었는데 그것도 몰랐어. 그놈 그거 일본 가서 돈 많이 벌었구만. 저희 외할머니가 원래 개성분이신데 어머니 말로는 6.25 일어나기 전까지 할머니 집이 개성에서 제일 큰 부자였다고 합니다. 할머니는 술만 드셨다 하면 개성 땅 절반이 우리 집안 건데 빨리 통일이 돼야 그 땅을 찾을 수 있다고 노래를 하곤 했습니다. 아휴, 그놈 그거 할머니 어렸을 때 몸에 손댔구만.
그거 들켜서 멍석말이 당하고 일본으로 도망간 주제에 뭘 잘했다고. 미친놈이 가서 잘 됐으면 그만이지. 지가 칼 맞아서 비명 행사했다고 왜 애꿎은 사람한테 들러붙어. 아이고 애끼 더러운 놈. 그 말을 들은 할머니는 쌀 몇 가마니 정도 되는 돈을 주고 구슬했다고 합니다. 어머니에게 태운 소금과 팥을 뿌리라고 한 것도 무당이 일러준 대로 시킨 거라 하더군요. 어릴 때 어머니에게 들은 것을 조금 각색한 대충 이렇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군대를 전역하고 대학교 3학년이 되면서 학교 근처에 있는 고시원에서 지냈을 때 일입니다. 그 무렵에 서울의 어떤 고시원에서 정신 이상자가 불을 지른 뒤 그걸 피해서 도망 나오는 사람들을 칼로 찌르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일 때문에 고시원이 위험한 곳으로 인식되던 시기였고 저 역시 그 사건 때문에 꼼꼼하게 찾아보고 선택한 곳이었죠. 특이했던 것은 제가 고른 방의 위치였는데 그곳이 다른 층에서는 화장실로 쓰는 자리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 방의 위아래층은 모두 건물의 각 층 복도 끝에 있는 화장실 자리였던 거죠. 이런 특성상 제 방은 고시원의 다른 방과 분리된 외부 복도에 있었고 바깥 창문도 크게 나 있었는데 그게 묘하게 마음에 들어서 선택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고시원에서 학교를 다니던 중 6월 초중순 무렵에 기말고사 기간이 되었고 시험 준비로 밤샘 공부를 하며 아르바이트를 하느라 낮에 수업이 없으면 잠깐 고시원에 와서 잠을 자곤 했습니다. It hurt good, more than I can say. But maybe love isn't holding on. Maybe it's knowing when to walk away. We try to hold what we're slipping through, like sand running from our hands. Every promise started losing shape. We couldn't be what we once planned. Your eyes would look right through mine, like you were already gone. We stayed too long in a fading light, trying to prove we still. It hurt good, more than I can say. But maybe love isn't holding on. Maybe it's knowing when to walk away. We try to hold what we're slipping through, like sand running from our hands. Every promise started losing shape. We couldn't be what we once planned. Your eyes would look right through mine, like you were already gone. We stayed too long in a fading light, trying to prove we still. It hurt good, more than I can say. But maybe love isn't holding on. Maybe it's knowing when to walk away. We try to hold what we're slipping through, like sand running from our hands. Every promise started losing shape. 몸은 피곤했지만 쉽게 잠이 들지 않았던 저는 선잠을 자듯이 눈을 감고 그렇게 누워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몸이 굳어지며 뭔가 이불을 지그시 누르는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그 순간 저는 생애 처음으로 가위눌림을 겪었습니다. 이불 위에 뭔가 있는 게 느껴지는데 눈에 보이는 건 없었습니다. 무언가 그저 위에서 제 몸을 지그시 짓누르고 있을 뿐이었죠. 전 평소에 귀신을 본다거나 가위에 눌린 적도 없었고 그때는 한창 운동을 할 때라 체력에 나름 자신이 있었습니다. 무서움보다는
오냐, 누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그런 오기가 발동해서 저도 그것에 맞춰서 밀기 시작했습니다. 팔로 미는 건 아니고 누르는 힘에 맞서서 제 몸으로 밀어내려고 용을 썼는데, 그렇게 체감상 한 5분 정도 지났을 때 갑자기 탁 하는 느낌이 들며 가위가 풀렸습니다. 가위가 풀리자 밀던 힘을 그대로 받아서 몸을 저절로 벌떡 일으켰는데, 처음 겪어보는 가위 눌림에 어안이 벙벙하고 큰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빛을 보니 꿈을 꾼 건가 싶기도 하더군요. 그렇게 첫 번째 가위 눌림이 있고 나서 이틀 뒤 두 번째 가위 눌림을 겪게 되는데, 그것은 고시원이 아닌 다른 곳에서 절 찾아왔습니다. 그날 비어있는 과실에서 동기 한 명과 시험 공부를 했는데, 그 녀석이 마침 유난히 가위에 잘 눌리는 친구라 제 이야기를 잠깐 하고 다시 공부를 하고 있었죠. 공부도 하고 잡담하며 쉬었다가 밥을 시켜 먹고 나니 식곤증인지 졸음이 밀려왔고, 전 동기에게 잠깐 자고 온다고 말한 뒤 과실 구석에 있는 정체불명의 매트리스에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몸을 왼쪽으로 돌려서 옆으로 누워 있었는데, 막 눈이 감기려는 순간 어떤 손 같은 것이 제 오른쪽 어깨를 잡고 몸을 돌리려고 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진 않았지만 그 손은 제 오른쪽 어깨를 단단히 붙잡으며 힘을 주었고, 전 이틀 전에 가위에 눌린 걸 생각하며 그 힘에 맞서서 몸이 돌아가지 않도록 버텨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첫 번째 가위 눌림처럼 탁 하고 힘이 풀린 느낌이 들면서 전 버티는 힘의 반동으로 왼쪽으로 살짝 구르며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 잠깐 동안이 결코 짧게 느껴지지가 않더군요. 같이 공부하던 동기는 심드렁하게 가위에 눌렸냐고 물었는데, 그것이 일상이었던 녀석에겐 제 가위 눌림은 별일이 아닌 것처럼 보였나 봅니다. 기말고사 기간 동안 2번의 가위 눌림을 겪고, 그 후로 10년이 지났지만 다시 가위에 눌린 적은 없습니다. 왜 그때만 짧은 시간 동안 2번이나 눌렸을까 생각을 해보니, 고시원에서 생활하며 알바와 공부를 병행하느라 피로가 쌓인 것도 그 원인일 수도 있겠다, 그렇게 생각했죠. 근데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건, 제 방의 위아래가 모두 화장실이라 항상 기분이 뭔가 좀 찝찝했다는 건데, 실제로 방바닥에서 물이 올라온 적도 있습니다. 보통 물이 흐르거나 습한 곳은 좋지 않다고들 하니까요. 그리고 가위 눌림을 겪었던 시험 기간에 할아버지 제사가 겹쳤는데, 그때가 3번째로 맞는 제사였지만 전 타지에 있었던 탓에 처음으로 그 제사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할아버지가 손주의 얼굴이 보고 싶어서 잠시 찾아왔던 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것도 아니라면 혹시 할아버지로 둔갑한 다른 무언가였는지도 모르죠. 가위 눌림 하니까 또 생각나는 이야기가 있는데, 군대에서 제 선임이 겪었던 일입니다. 제가 군 생활을 할 때는 건너편 내무반에 유난히 귀신과 관련된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그 내무실에는 귀신을 본다는 선임이 있었는데, 그는 여러 가지 이유로 복무 1년 만에 의가사 제대를 했습니다. 제가 입대하기 전에는 불침번이 그 내무실에서 동자승 귀신을 봤다는 말도 들었는데, 신기한 건 그 내무실의 특정 자리에서 잠을 자면 꼭 가위에 눌리거나 여자 귀신을 본다는 거였죠. 그래서 그 자리는 아무도 잠을 자지 않고 늘 비워뒀는데, 제가 소속돼 있던 부대는 항상 사람이 부족해서 남는 자리가 꽤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부대에 큰 훈련이 있어서 상근 예비역들까지 모두 소집이 되어 훈련과 경계 근무를 서느라 내무실 자리가 부족했을 때였습니다. 심지어 잠을 잘 만한 자리도 없어서 제 2달 선임이 건너편 내무실에 귀신 본다는 그 자리에서 잠을 자게 되었는데, 다음날에 선임이 밤에 잠을 자다가 여자 귀신을 봤다면서 그 자리에서 자기 싫다고 하는 겁니다. 그 내용인 즉슨 꿈에 선임이 명동처럼 사람이 많은 번화가를 걷고 있는데, 사람이 참 많구나 하고 그런 생각을 하며 길을 걷다가 문득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의 얼굴을 봤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의 얼굴이 전부 긴 머리에 얼굴이 하얗게 질린 여자 귀신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뭐 딱히 예쁘진 않더라는. 아무튼 그 많은 사람들이 귀신 얼굴을 하고서 자신을 쳐다보며 지나가는데 아무리 걸어도 계속 사람이 많은 번화가를 맴돌고 주변 사람들 모두 똑같은 귀신 얼굴을 하고서 자신을 쳐다보며 지나가니 정말 미치겠더라는 거죠. 그렇게 그곳을 벗어나려고 길을 걷고 뛰고를 반복하며 내내 시달리다가 잠에서 깨어났다 하더군요. 선임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 내무실에 전해 내려오는 그 이야기가 진짜구나 싶으면서 그곳에 가는 것조차 꺼려졌습니다. 제가 있던 내무실은 연병장 쪽으로 창이 나 있고 해도 잘 드는 반면 문제의 그 내무실은 해도 안 들고 뒤쪽이 언덕이라 많이 습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역시 그런 자리에는 무언가 머물러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